일단 폐렴과 감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강아지 감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보통 이제 상부 호흡기계 쪽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렴은 실질적으로 폐라고 하는 조직에 생기는 염증을 의미하는 게 이제 폐렴이거든요. 하부 호흡기계에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기침이라든가 이런 증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보통의 감기 같은 경우에는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폐렴은 이제 다양한 전신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폐에 생기는 염증인 폐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폐렴에 생기는 원인이라던가 뭐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폐렴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로 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에 생기는 염증, 이걸 저희가 이제 전염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연성 폐렴 혹은 흡인성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오연성이라는 거는 오염이 됐다 할 때 오염은 아니고, 잘못 넘어갔다, 오연됐다 할 때 오연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토를 하다가 그 구토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갔다던가, 혹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숨을 쉴 때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이 오연성 폐렴이라서 크게 두 가지 원리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들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단일 바이러스라든가 단일 세균으로 인해서 심각한 폐렴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상부 호흡기계에 감염이 되면 이후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호흡기계 쪽에 이제 기도 쪽에 점막이 손상이 된다던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후에 기회를 노리던 세균들, 대표적으로 뭐 보도텔러라던가 스트레토코커스라던가 마이코플라즈마라던가 이러한 세균들이 폐로 깊숙이 침투를 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바이러스라던가 세균과 같은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복합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다만 이제 전염성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염성 폐렴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네. 종합 백신을 매번 맞추는 아이들에게서도 예방이 안 되는 건가요? 종합 백신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예방 접종들, 예를 들면 캔넬코프 접종이라고 하는 보도텔라 접종이라던가 캐나인 인플루엔자 접종이라고 하는 신종플루 접종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인 접종에 포함이 되는데, 혼돈하실 수 있는 거는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다면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서 인플루엔자가 걸리지 않는 거지, 다른 모든 호흡기 질환이 예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종류가 한정적이고,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폐렴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건 사실이나, 모든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오연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체는 아니고 없는 질환도 아니긴 한데요. 뭔가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심한 구토를 할 때 구토 내용물이 일부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는 상황이 가장 일반적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이제 보호자님을 통해서 오연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이들이 약을 먹기를 굉장히 좀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억지로 약을 먹이다가 기도로 약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아이들이 식욕이 전혀 없는 식욕 절폐 상태로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강제급여라고 해서 뭐 입 안쪽에다가 사료를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액상 사료를 만들어서 주사기에 넣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천천히 주게 되면 연화 반사라고 하는 목넘기 반사를 하게 되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아이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억지로 주다 보면 그 일부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오연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오연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어느 정도 방어 기전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숨을 쉴 때는 후두덮개나 이런 것들이 열려서 기도로 공기가 들어가고, 음식물을 먹을 때는 연화 반사를 통해서 꿀떡 삼킬 때 후두덮개가 덮이면서 그런 음식물들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들어가는 방어 기전이 존재하는데,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는 그러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 발휘되지 못한 상태로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약이나 음식을 넣어줘서 오연성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러한 방어 기전이 떨어질 수 있는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거대식독증이라고 해서 이런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오연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기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감기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시도 일종의 방어 기전이긴 하거든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노력이고 염증 삼출물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반응인데 감기가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 증상은 보통 이제 공통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기와 폐렴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전신 증상의 유무예요. 기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욕이 떨어진다던가 컨디션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등의 전신 증상이 보통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온이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감기, 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체온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폐렴과 같은 심각한 전신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뭐 폐혈증도 발생을 할 수 있고 보통은 뭐 39.5도에서 40도가 넘는 고체온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체온이 없다라고 해서 폐렴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폐렴이 있는데도 체온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의 폐렴이 동반된 아이들은 호흡하기가 힘들면서 수면주 호흡수라고 하는 기저호흡수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보통의 이제 감기가 있는 경우에는 숨 쉬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함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침을 하는 편인데 폐렴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수가 좀 빨라진다던가 노력성 호흡을 보인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구별이 가능하고 다만 이러한 세 가지만으로는 저희가 폐렴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으니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폐렴이 의심되는 상황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니 뭐 컨디션이 떨어지고 밥도 안 먹는다던가 기침 이외에 호흡수가 좀 증가한다던가 혹은 병원에 가서 체온을 측정했더니 고체온이 동반된다던가 한다면 단순한 감기 증상이 아니라 폐렴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뭐 이어지는 엑스레이 검사라던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폐렴을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검은색에 가깝게 보여야 되는 폐가 하얗게 변한 모습이 있다던가 혹은 혈액검사상에서 전신에 염증이 있는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백혈구 수치가 좀 올라가 있다던가 혹은 급성 염증 반응을 의미하는 CRP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 또 폐렴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염성 폐렴과 오염성 폐렴을 완벽하게 구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병력 청취라고 해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기 전에 혹시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보호자님께 좀 여쭤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최근에 구토를 여러 번 했다고 하시거나 혹은 뭐 약을 억지로 먹였거나 혹은 뭐 강제급여 중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폐렴의 여러 가지 소견들이 확인된다면 보통 이제 오연성 폐렴에 가깝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갑작스러운 폐렴이 확인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외부에 노출이 좀 많이 되었거나 예방 진료를 받지 못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폐렴을 우선적으로 놓고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기관이라던가 기관지 혹은 폐포 내에서 실질적으로 세균이 확인이 되는지 세균을 검출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균에 대한 검출은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 세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균을 현미경으로 확인한다던가 혹은 이제 실험실로 검사를 보냈을 때 그 샘플을 통해서 세균을 배양시키는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이러한 검사 과정 중에는 아이들이 일부 진정이라던가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폐렴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고 호흡곤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을 위한 마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검출을 통해서 전염성 폐렴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연성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을 배제하고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고 나서 대부분은 대증치료에 대한 반응성을 보는 편이고요. 일반적인 대증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진정이나 마취를 진행하고 기관세척을 통한 세균 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렴이 생기게 되면 보시는 사진처럼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쪽이 정상적인 폐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폐렴이 있는 아이들에서 하얀색 화살표로 보이는 정상적인 폐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검은색이 아니라 하얗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이제 옆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하얗게 변해 있는 모습, 그 안쪽으로 기관지가 지나는 모습을 확인하면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폐렴을 의심하고 확진을 받게 되면은 네. 아까 대증 치료를 먼저 해본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네. 집에서 좀 어떤 방법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원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전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제 항생제 처치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전염성 폐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가 호흡기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정적으로 세균이 감염이 되면서 세균성 폐렴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세균을 없애줄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적극적인 치료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심각한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입원해서 뭐 산소 처치를 진행을 한다던가 빠른 회복을 위한 수액 처치를 진행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호흡곤란을 유발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폐렴이라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집에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연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예방적 차원의 항생제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폐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보존적이라는 건 스스로 좀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라던가 뭐 산소 처치라던가 아니면 염증 삼출물 같은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네뷸라이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보호자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아지시고 집에서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네뷸라이저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고, 네뷸라이저의 역할 자체가 좀 건조해진 호흡기계를 수분하게 만들어주고 딱딱하게 굳어진 염증 삼출물 같은 것들을 용해시켜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원리거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뷸라이저를 하고 나서 기침을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컵해지라고 하는 방법인데, 네뷸라이저가 끝나고 나서 양쪽 흉부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바깥쪽으로 배출을 시킨다거나 혹은 목을 좀 간지럽히면서 아이들이 일부러 기침을 유발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가뜩이나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왜 기침을 더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몸에서 이물질이라던가 병원체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어 기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배출되었을 때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일부러 컵해지 마사지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게 집에서 빠르게 폐렴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염성 폐렴이든 오연성 폐렴이든 폐렴이 발생한 환자들의 평균 치료 기간이 다른 질환보다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진료를 볼 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아이가 뭐 토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약을 처방을 받고 치료를 개시하고 나서 보통 한 2, 3일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이제 대증 처치를 했을 때 좋아지는 기간이 좀 빠른 편인데, 소화기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폐렴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좋아지는데 최소 1, 2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고, 길게는 뭐 3주, 4주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침이라던가 호흡곤란이라던가 이런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의 폐렴으로 내원을 하면 일단은 치료가 잘 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굉장히 조금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서두에 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보호자님들이 아이들이 계속 호흡이 안 좋고 기침을 하고 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2, 3일, 3, 4일 만에 좋아지진 않고 그보다 좀 길게 갈 거다. 그리고 아이가 전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전신 증상이 없어지는 건 좋은 신호이나 아이가 호흡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호자님께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특히나 전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제가 아까 항생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항생제를 고용량으로 처방받는 걸 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생제를 여러 가지를 좀 세게 쓰면 아이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의 단일 항생제 요법을 쓴 아이와 두 가지 이상의 복합 항생제 이상을 쓴 아이들에서의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생제라는 거는 원헬스 개념에서도 항생제 내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거든요. 한 환자에서 꼭 필요한 종류의 꼭 필요한 용량만 쓰는 게 원칙이지, 아이를 위해서 좀 과도하게 항생제를 쓴다면 쉽게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에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을 수 있어요. 특히나 폐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매우 심각하긴 하나 단일 항생제를 쓴 아이들과 복합 항생제,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쓴 아이들에서의 치료 예후라던가 치료 기간의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일 항생제를 먼저 처방을 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보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증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이제 마사지로 하는 그 오연성 폐렴은 진짜 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네. 전염성 폐렴 같은 경우에 약을 먹여도 네.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합병증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폐렴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폐혈증이라는 거는 한 장기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의미해요.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폐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중증 질환인 것은 사실이어서 모든 폐렴의 환자들이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 폐렴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전신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응급 상황이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초기에 진단이 잘 되고 수의사가 권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신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전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혹시나 사람에게서 폐렴이 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가끔 이제 케이스 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물에게 옮았다라는 것도 아주 드물게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은 보통은 사람의 폐렴이 강아지에게 옮는다던가 강아지의 폐렴이 사람에게 옮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 원인은 전염성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러스라던가 세균을 통해서 생기는 폐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오연성 또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폐렴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오연성 폐렴에는 구토 내용물이라던가 환자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서 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강제급여를 하는 음식물이라던가 이제 기타 투약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 기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호흡수가 좀 빨라진다던가 밥도 안 먹는다던가 컨디션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폐렴으로 진단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맞춘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너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관지 폐포 세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균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치료의 핵심은 경험적인 항생제를 선택을 해서 항생제에 대한 반응성을 좀 보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항생제를 쓰더라도 치료 기간이 일반적인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액 처치라던가 적당한 영양 공급, 관련된 대중 처치들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